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적겠죠.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은 탈세계화라고 하는 매우 큰 메가 트렌드 상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저희 전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주제를 드디어 다루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뭘 가지고 싸웁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우리의 무기는 지식과 지혜인데 투자시장에서의 우리 말고 전 세계에서는 실제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의 자유라는 것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공짜가 아닌 만큼 그 반대 부분에 대한 어두운 부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다뤄보려고 하는데, 방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1년 정도 너무나 많은 내용을 이미 학습하셨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을 디테일로 다루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과 개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희 전투기나 천무, 여러 가지 탱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한국의 무기가 매우 뛰어난 성능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과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제 너무 객관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잘하고 있는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 꽤 오래된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 관련된 산업이 전 세계의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글로벌 방산 대장주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다시피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주가 5년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레벨 자체가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한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안타깝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쟁 부분으로 이 무기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현상과 관심은 증가했고, 최근은 다시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부분에 분쟁이 증가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과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군사 무기라는 부분은 전체 글로벌 지정학과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극도로 크게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은 버팀업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과 버팀업의 비중을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AI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AI에서 탑다운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을 담는 것은 20-30% 정도의 비중을 담아서 약간의 그러한 가격 변동이 있는 조정기,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줄 겁니다. 반대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70-80%고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20-30%일 것 같습니다. 이 30%가 적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방산주가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이 순위가, 경쟁력이 얼마나 자주 바뀔까요? 그 부분들이 다 서열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방산 대장주를 로키드 마틴이고, 로키드 마틴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현상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부분들은 이 주식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탑다운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서 어떻게 설립되는지를 여기서 먼저 잡고 들어가야지 우리나라 방산주에서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로키드 마틴의 차트의 움직임을 먼저 봤습니다. 자, 그러면 K 국방 관련주와 로키드 마틴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옛날 과거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제대로 맞췄을 때는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약간 그러한 사례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분명히 뭔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살짝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과연 그러면 그 살짝의 차이가 아닌 또 다른 글로벌 전체 환경이 방산이 필요해졌다는 것 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기 업체들이 왜 이렇게 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러한 개별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개별적인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분단의 현실이죠. 우리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분단을 계속 겪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별로 생각들도 다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젊으신 분들은 통일이 뭐예요? 그 단어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라고 하실 정도로 관심도가 떨어져 있으실 거고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민족 차원에서 겪고 있는 것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의 반대적인 부분은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거 제가 여기다가 오늘 정리를 하면서 과거라는 단어를 쓰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과거가 돼 버렸네요. 세계화 시대에서 여러 나라들이 군비 지출에 소홀했어요.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에는 분쟁이 줄어들고 있고 효율성이 가장 가치가 높아지고 서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동되고 있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러스인 코로나도 실시간으로 움직였던 그러한 세상의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표치 대비해서 그만큼의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무기를 파는 나라잖아요. 프랑스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무기의 수요자이면서도 공급자이기 때문에 아마 더 비중들이 앞에 올라와 있을 것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잘 안 지킨 거죠. 그런 만큼 소홀했는데 이 소홀한 사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고통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과 수입이라는 비율을 봤을 때 이렇게 수출이 훨씬 더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무기 수출국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 지난 50년의 우리의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겠죠. 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로키드 마틴 설명드릴 때처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그러한 상황들과 관심들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여러 뉴스에서 지금 많이 감소했다시피 관심도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약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사망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무언가 교책 상태, 애매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뉴스 플로우 상에서의 강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하마스라는 부분의 충돌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빈도나 강도 면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봐도 주기적으로 튀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관심도의 레벨을 관심 측면을 강화시키는 상태가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 이러한 부분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수면 밑에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부분들도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미중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중요도가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줄지를 않겠죠. 이 부분도 또한 방위 산업체에는 잠재적으로 좋은 영향을 여러 가지 면에서 주는 그러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들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탑다운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매우 방위 산업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의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탑다운과 바텀업을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위 산업은 말씀드린 대로 중요도가 7, 80%가 탑다운이라고 하더라도 바텀업 부분을 항상 확인하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TV를 아침마다 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TV에서 하는 하나증권의 애널리스트 분께서 커버하는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투자 지표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8월 달이기 때문에 8월 달과 10월 달인 지금의 사이에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주가는 매우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러한 지표들, 이 지표들도 가격에 따라서 PE가 프라이스가 변동되면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올라갔겠죠. 하지만 올라갔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24년보다 25년에 이익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펙트가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 하시겠죠. 자, 보면 10월 10일은 아주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의 최근의 움직임과 수주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되신 자료일 텐데, 자, 지금 PE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올해 추정치가 20배 근처가 돼 있고 내년 추정치는 14배라고 하면 시장과 매크로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숫자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가장 좋은 상황은 이익이 올라가면서 그 동시에 멀티플 밸류에이션이죠. 이 두 가지를 곱해서 주가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는 가장 좋은 상황일 텐데 그 부분의 가능성이 여전히 둘 다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버텀업에서 확인되는 업종이라서 이런 업종이 굉장히 드물죠. 당연하죠. 세상에 이런 업종이 많으면 누구나 다 쉽게 돈 벌게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뵀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라는 부분에서 오른쪽 어깨에 정말로 매도를 하는 그러한 인내심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어디 한화 같은 경우에 봐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 차트에서 봤지만 820% 상승했네요. 주가가 5년 동안.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적겠죠. 당연히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마음에 생길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참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이익의 상승과 밸류에이션의 상승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드문 현상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은 훨씬 더 높게 줄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같이 작동하는 게 드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최근 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과 이익이 같이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정폭도 굉장히 큰 부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방산주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드문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더 용이하겠습니까? 방산업체가 더 용이하겠습니까? 여긴 정부에다 허락을 받고 이러한 부분들의 제도적인 규제도 많기 때문에 저쪽은 기술적인 부분의 접근도가 너무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누가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쪽은 하고 말고에 대한 허가 자체가 정부 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영향을 더 진입자가 없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지나서 알 수 있는 왼쪽 어깨일 겁니다. 이때 부분에서의 움직임들을 잘 참아내는, 인내하는 인내심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꺾였다. 아, 이게 정말 여기 꺾였는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이 시점에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이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 이 정도로 확인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아는 거 말고 이 가능성 때문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이 시점이 매도하기에 좋은 부분. 저희 전후회가 목표로 하는 게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우리 목표를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이렇게 극단적인 아주 소규모의 강한 투자기에서는 우리의 매도 목표는 앞쪽보다는 뒤쪽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실제 우리가 겪었던 사례는 2007년, 8년도에 조선 업종이었습니다. 중국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는 세계화의 끝단에 가장 강하게 중국을 통해서 세계화가 반영되고 있었고 그 부분의 수혜를
한국 조선업체들도 같이 누리던 시점이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차트 모양도 비슷한 상황의 차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매도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주가 흐름이 만들지만 이 부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어딘가를 했으면 여기서 매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높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다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거는 운의 영역이거나 포지션을 많이 줄여가서 내가 100을 갖고 있던 포지션에서 점점 80, 70, 60, 30 이런 식으로 줄여서 내가 30까지로 여기까지 수익을 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여기까지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100을 여기서 끌고 가서 이거 다 먹는 사람은 글쎄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로 듣지도 못하고 유튜브에 나타나지도 않고 저도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타겟을 목표로 하는 부분,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같이 작동하는 부분들에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방산주는 아직 여기서의 확인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매도 목표까지는 저는 안 도달한 상태가 지금 현재의 방산주의 위치가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를 봤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한번 봐보시죠. 자,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함께 작동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급등을 하는 주식들이 있죠. 그게 뭐 어떤 누가 만든 것이든지 아니면 시대가 그것을 원했든지 그 두 부분이 합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 주식들이 종종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져온 예는 신라젠인데 우리가 신라젠보다 좀 더 가까운 예를 찾으면 메타버스라는 것도 여러분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될 거고요. 계속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중에서 일단은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만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는 외발 자전거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외발이냐 양발이냐에 따라서 안정도가 달라진다고. 우리는 외발은 비중을 낮게, 저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비중으로만 이쪽에 포지셔닝하고 양발로 달릴 수 있는 부분에 95%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발에 해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이 차트가 비슷하게 그려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어디서 파는 것도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조차 지금 손실이 난 상태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손실이 난 상태에서도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함께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위험관리라는 개념을 같이 넣고 이 포지션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셔야지 이것을 수익률의 관점으로만 보고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방산주는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은 탈세계화라고 하는 매우 큰 메가 트렌드 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가 트렌드를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주식들이 나타날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겹쳐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단순히 이게 수익률이라는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좋은 수익률보다는 중요한 매도 포지션은 수익률 차원이 아닌 이 부분이 어떻게 더 좋게 될지는 모르는 잠재성도 현재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 방식을 마련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더 좋은 성과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주만 나왔고 이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주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듯이 조선주나 방산같이 공급하는데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업들. 이게 한 수주를 받게 되면 뭐 3년에서 뭐 10년까지도 그러한 기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들 안에는 이익은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는 있다가 저 수주가 혹시 또 상황이 바뀌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가를 움직이는데 아주 과감해지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2024년 이후의 주가는 각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때는 지금 이때 받았던 수주들에서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이익과 숫자와 그리고 잠재적인 부분 이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로 하나가 더 증가한 것이죠. 플러스로 쓸 수 있는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가 훨씬 더 스티프하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산업을 반도체보다도 방위 산업 쪽에 훨씬 더 힘을 좀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방 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그러한 상황이고, 향후에 추가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을, 지금 군사 작전권도 미국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중요 정책을 미국의 허가 없이 아주 강하게 정책을 방위 산업 쪽에서 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메모리 산업은 최소한 자율성이라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전방 산업에 대한 전망,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보는 차원에서는 저는 두 산업 다 중요도를 함께 가져가는 것, 그리고 크게 변동시키지는 않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반면에 되려 반도체는 지금 지원이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죠. 미국도 다 기업들을 대놓고 현금을 주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는 중요한 산업인 이쪽을 지원하지 않았느냐. 지원을 안 하는 반도체 산업과 테크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더 이슈지, 지금 방위 산업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슈보다는 IT를 더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는. 자,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